지금부터 제7회차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상현가 강당에서 원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강당 주변이 코로나에 걸려서 부득이 긴급히 장소를 옮겨서 하는 바람에 그러나 이 자리에 사시는 포럼 진행하기는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인천시 지원 사업인데 제7회차로 사실상 마지막 발표 자리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일민주협의회의 이 올해 인천시 사업의 마지막 제7회차 포럼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분 강사님들을 모시고 좌장 이인숙 대표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마친 6.15 인천 본부 평통교육강사 이인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7회차로요.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입니다. 오늘의 포럼 발제는 사단법인 우리누리 평화운동 대표님이신 김영애 대표님께서 해주셨고요. 발제 주제는요.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 잇기 시민사업 연구입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오늘의 토론자는 6.15 인천본부 평통교육강사 이정은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우리 김영애 대표님의 발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30분만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애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자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오늘 주제는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주제로 담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살고 활동을 하는 그 장소는 교동도라는 평화의 섬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와 특히 교동도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바로 평화도시 인천을 어떻게 이으면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걸 좀 연결해서 현장성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인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허브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공사도 있고 이 운항하는 배가 세계로 나가는 그런 항구가 있고요. 국제 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철도와 그냥 보통 또 지하철과 이런 철도가 옛날부터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고속도로까지 다양한 이런 모든 교통 인프라가 다 이제 제공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 허브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더 통일로 잘 다가갈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 자체가 아시아, 그러니까 유라시아, 동아시아, 이 아시아 쪽에 바로 제일 끝간데 없는 반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삼면이 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절반이 이제 해양하고 맞닿아 있다 해서 반도라는 말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천이 속해 있는 곳은 특히 이제 강화와 교동이 속해 있는 곳은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에 바로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북에서 남, 특히 이제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제주도 마라도까지를 얘기합니다. 북이 33, 43도. 그 다음에 또 동에서 서로는 경북 독도에서부터 평북 용천군이라고 그러죠. 동경 124에서 132도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십자로로 놓고 봤을 때 바로 강화 정도, 교동도는 정중앙의 서쪽에 한반도의 서쪽 끝에 배꼽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로부터 강과 해양과 대륙이 함께 만나서 소통을 하는 곳이라 내륙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물류가 깊숙이 삼강을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신들도
해외에 파견이 된다든가 뭘 가지러 갔을 때는 항상 이 강을 통해서 강화와 교동도를 거쳐서 더 큰 배를 타고 해외를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또 대륙으로 이제 나가는 진출하는 하나의 또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항공 문화가 또 이렇게 있어서 비행기를 가지고 지금 해외를 나가지만 과거에 이런 것들이 오기 전까지는 바로 강과 해안과 이 육지가 닿는 이곳이 모든 문명을 이제 일으켜낼 수 있는 발상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과서에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우리 창건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또 외세가 이쪽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침략을 하는 그런 루트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쟁이 한동안 이제 많았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지정학적인 그 요소를 띠고 있는 곳이 인천이고 강화이고 교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강화도에 있는 것 우리 이제 그 창건 그 문화라고도 할까요? 창건 신화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됐다 5,000년 전, 뭐 7,000년으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원래 우리 민족이 어디선가부터 저 위에서부터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 현대사 공부하면서 이 단군 문화가 이제 지금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조 그 선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한쪽에서는 그런 문화가 강화도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만일산 청성단, 그다음에 고인돌, 또 이제 그 단군의 자손들이 이제 쌓았다 하는 정독 산성, 그리고 이제 4세기에 지어진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이죠. 전등사가 소스리만께 고구려 때입니다. 우리는 남북을 통틀어서 최초의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또 향교가 교동 향교예요. 저도 그거를 교동에 가서 이제 알았는데 남북을 통틀어서 첫 번째 향교가 이제 교동 향교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모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많은 감내를 하면서 이걸 이겨내는,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분노로 풀었든지 남을 침략한다든지 이렇게 역공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불심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이겨내고 감내해서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를 잘하고 승리로 가는 이런 그 선조들이 이제 역사를 많이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고려 때 몽고가 한 7번을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개성에서 강화도를 천도를 해서 39년 있는 동안 이 나라를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불심을 전국에 있는 모든 이 국민들이라고 할까 이런 인심을 다 얻는 것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그 불교의 심성을 가지고 지금 삼보 일배하듯이 한 자를 쓸 때마다 3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8만 대장경을 강화도에서 이제 만들면서 그걸 완성하죠. 하나의 그 실수하는 획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39년 만에 몽고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한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우리나라로서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거예요. 뭐 개중에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지만 그 삼별초와 같은 그런 집단은 우리는 그거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해서 또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식민지도 되지도 않았고 뺏기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의 그 수도를 다시 이제 한국에서 들어가는 이런 역사는 상당히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되는 훌륭한 선조들의 노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역사 문화를 보면은 교과서에서만 너무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강화도 역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동도에 이제 제가 가보니까 교동도에는 그 고구려 때부터 유민들이 살았던 촌이 있어요. 약 1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의 그 스토리가 이제 있는데 거기는 그때쯤 되면 삼국시대의 백제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바다를 끼고 들어가는 첫 번째 만나는 그 성이 관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동도에 그 화계산을 관미성터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저도 거기 한번 올라가 봤더니 산꼭대기에 성이 돌성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정말. 그래서 거기에 광개토 태왕이 오셔서 관미성을 함락시키면서
그때부터는 고구려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동도에 보면은 그 교동도의 그 명칭이 뭐 여러 가지로 변화돼서 오는데 고구려 때 교동도의 이름이 고목군현입니다. 고목군현은 그때 벌써 고구려 때 1500년에 현이 붙었다는 거예요. 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부청장을 현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은 강화도보다 먼저 붙었어요. 교동도. 그때는 섬이 세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섬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고읍리말 고구려의 읍성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나중에 고려천도 있었는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한양으로 이제 수도가 개성에서 옮겨가면서 화계산 동쪽으로, 그때는 처음에는 화계산 북쪽으로 개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고읍리가 이제는 조선시대 때는 화계산 동남쪽으로 옮겨오면서 한양 쪽을 향해서 읍성이라든가 교동 향교라든가 또 화계산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게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조들의 이제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리 그 영토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를 좀 보고 싶은 게 평화 문화적, 그러면 우리가 그 담론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인천이 평화도시를 꿈꾸고 평화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런 그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생각들을 지금 다 이렇게 견인해 보고 있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의 자산이라고 그럴까, 자원을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담론으로 이걸 이끌어갈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선 그 강화도와 교동도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강도 물이지만 그보다 더 오묘하고 넓은 해안이 있어요.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 다 아시겠지만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강이죠. 더 심한 거는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라는 물에서 모든 생명의 박테리아나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주 작은 그런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바로 그 생명이 이렇게 딱 들 수 있는 가능한 곳이 바로 그 해양이고 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도 하나가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모든 문명이 강가에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화도 교동도로 빠져나오는 강은 3개의 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3개의 강이 우리 그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는 허리춤에서 지금은 이제 분단이 됐으니까 남과 북을 지그재그로 관통하면서 강화와 교동에까지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 강은 다 아시죠? 다 같이 해볼까요? 우선 한강, 그 다음에 흘러 내려오다가 임진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내려오다 강화도까지 와서는 하나는 염화수로로 내려가고 한 줄기는 이렇게 와서 교동도까지 내려와서 남북을 관통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서해바다로 드디어 딱 빠져나가는 기수역이죠. 그래서 이 거기까지 가면 무슨 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예성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동에 오실 때는 교동대교를 건너오십니다. 교동대교 오실 때 바로 여러분들은 예성강을 건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임진강에 가서 북한을 보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성강은 한참 더 깊숙이 와서 김포 건너고 강화도 전체를 건너고 바로 교동대교를 건너면서 예성강을 만나면서 교동도로 들어와서 교동 끄트머리로 가면 바로 해주 나가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온 거예요. 거기가 이제 육지 개념이죠. 난리 났으니까. 그래서 뭔지 모르고 쑥 들어오시지만 나중에 이런 해설이나 설명을 들으시고 예성강을 건넜다는 생각을 하시면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정말 살아있는 북한 마을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조금 위장도 하고 뭐 좋은 것만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60년 전이나 70년 전이나 그 연평 마을이 똑같이 있어요. 그때 살았던 모습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게 그대로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또 놀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야말로 이제 평화를 좀 꿈꾸고 그 다음에 통일의 안목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지켜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또 그런 어린애들에게는 보는 것만이 아니라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또 우리 성숙한 우리 시민들 정말 평화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공통점을 즉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산강과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바로 생명과 통일과 평화가 공존하게 하는 하나의 자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는 건가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동물과 식물과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다 거기에서 생존하는 것이죠. 생태와 자연의 그런 현상까지. 그래서 거기서는 바로 미래를 꿈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역사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나 역사적으로 고장난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치유도 하고 재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역사가 남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때 침략을 할 때도 있고 또 국난이 내란이 또 일어나서 국난을 겪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이거를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배꼽과 같은. 그리고 또 마침이 있어요. 강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임금들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어디를 보냅니까? 귀한 귀양 보내죠. 네, 귀양 유배 보낸다 그러잖아요.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임금님의 식솔이나 임금님의 형제나 임금님이었던 분들이 오는 귀양하러 오는 데가 유배지가 바로 강화 교동도였습니다. 23분의 군과 임금이 강화도를 귀양을 왔어요. 고려 때, 조선 때 많았죠. 교동도도 9명이나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과 마침 알파가 오메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상처나고 구분이 기울어지고 또 사람이 실수를 하고 죄인이 유배를 오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힘을 제기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임금님이 유배 왔다가 임금이 돼서 나온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바로 철정이시죠. 철정의 그 할아버님이 이제 그 식솔이 다 이제 강화들이 유배를 왔어요. 그러다가 환정이 이제 그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서 가장 핏줄로 가까운 그 이제 은원군이었죠. 은원군이 저기 강화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 손자를 찾아내요. 아들. 그때만 해도 철정이 그 원범이라는 이름의 남욱군 소년으로 살다 11살 때 발탁이 돼서 19살 때 등극을 해서 행렬을 해서 정말 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강화도는 철정 그 등극 행렬을 이제 하는 게 문화재인데요. 바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시작과 마침이 있지만 거기서 끝장난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것을 재기하고 치유해서 새로운 회복을 해서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힘이 거기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생명, 통일, 평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지금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꿈을 제가 이제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남과 북이 사실은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 북하고는 접촉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우리 남쪽에 특히 이제 좁게는 우리 인천만 놓고서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분단 갈등이 상당히 이제 고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해결 전망을 어떻게 이제 추적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할 때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럼 어떤 갈등들이 내재돼 있을까요? 우선 6.25 전쟁 전사자들이 많아요. 짧게는 그 전의 역사보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6.25로 인한 갈등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산 가족 및 실향민이 또 가장 많은 도시예요. 송해도 쪽이죠. 송해도 쪽에서 예를 들어 많이 만나왔어요. 교동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어때요? 전쟁 피해와 전쟁 유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물을 놓고 없애자 존치시키자 가지고 또 갈등이 많죠. 우리 인천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민간인 학살과 또 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가에서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해서 그동안 말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연좌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선조들 부모님들은 목숨까지 잃었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실을 좀 찾아내서 정말 죄 없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분들에게는 국가적으로 이건 국가의 폭력 아닙니까? 사과도 하고 또 진실을 밝혀내서 관계도 회복시키고 또 역지사지간에 또 이해도 시키고 서로 화해도 이끌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화해가 가장 아름다운 종말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공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의 잔재가 깊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남남 갈등이 늘 이게 극복이 안 되고 무슨 큰 선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토론회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바로 그게 원죄처럼 그게 항상 등장을 해요. 보는 시각이나 나하고 이제 다르다. 뭐 여기서도 편을 가르고 그러니까 우리 이 국민들의 좋은 총론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통일만큼 모든 국민들이 다 총론을 다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일론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여기서 분단 갈등의 그 원죄인 이념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진영 논리.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말하자면 시민들의 그 힘을 좀 하나를 규합해서 몰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역지사지라는 용어를 제가 지금 택해봤어요. 그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주장하고 있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좀 주장하고 이거 우리들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쪽 입장에서 저쪽도 우리 시각으로 좀 보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이쯤 돼야 이 한 가지 문제 놓고 전쟁이라든가 뭐 갈등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는 행했고 이런 시각으로 이걸 해서 했는데 저쪽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쪽에서 정말 그런 피해를 입었겠구나. 이를테면은 양민 학살 문제, 민간인 학살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은 뭐예요? 가해자치고 애국했다라는 건데 애국.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명령받고 애국한 것뿐이야. 그쪽은 죄인이야 이렇게. 그렇지만 당하신 분들은 뭐예요? 우리는 결심을 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약자였기 때문에 무조건 위해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눌러서 이걸 하라고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걸 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죄인 취급을 하고 신문도 안 하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해서 가족들까지 희생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국가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나는 명령을 받고 있지만 저쪽 입장을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그것이 자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그 죄에 대물림을 했을 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런 것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가자라는 거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런 토론과 소소한 대화의 모임을 좀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보는 것보다 몇 사람이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토론보다 내 이야기 스토리텔링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편이 아니라 이쪽도 이해할 수 있고 이쪽도 이해할 수 있으면서 같이 이제 양쪽의 입장을 공히 평등하게 보면서 이렇게 역지사지로 이해도 하고 나중에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화해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청중이 돼서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우선 그 제가 교동이라는 그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실은 집성촌입니다. 거기 원주민들은 10,000명도 안 됐어요. 원래 1500년 전서부터 유민들이 살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종문화예요. 그러니까 보통 20대손 이상, 25대손이에요. 어떤 분은 30대손도 있어요. 아주 짧게 살아서 30년만 살고 돌아가셨다 하더니 1000년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50대손이에요. 깜짝 놀라죠. 그분이야말로 1500년 전부터 내려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족들이 거기 그 문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연백에서 6.25 때 3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대거 3년에 걸쳐서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섬을 덮쳐버린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섬이 그렇게 발전도 안 되고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근근히 인구들이 많지 않고 유배지 그런 역할을 했고 거기 가면 군사들이 많이서 지키고 물류 실어 나르고 뭐 이러한 중요한 섬이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기에는 좀 주거 환경으로서는 안 좋았던 곳이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가 대부분이 갯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갯벌에서 뭐 식량을 얻어낼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그렇게 고생을 하던 곳에 피난민까지 덮쳐오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살아냈어요. 이 두 집단이. 그러니까 지금 그 난민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일단 난민이에요. 그죠? 가려고 잠깐 왔다가 금방 가려고 했겠지만 영원히 못 가게 됐잖아요. 그 이유는 한강 하구가 분단이 된 겁니다. 분단선이. 38선은 저 위에요. 그래서 연백이 거기가 이남이었는데 피난 올 때는 이남에서 이남을 왔지만 가려고 보니까 북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분노와 그 좌절과 실망은 일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 두고 나왔어. 우리 친구 저기 있어. 저기 우리 고향 보여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빨갱이 척절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의심의 눈초리예요. 저거 뭐 이상해. 저 바닥 뭐 이래서 다 갖다 싹쓸이하고 또 조금 이제 눈에 나는 사람들 막 어떻게 쌀 풀어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저기 가서 갔다 왔대. 그러면 그냥 갔다가 죄도 안 먹고 그냥 갔다가 그냥 없애는 거예요. 오히려 휴전 전에는 정전협정 전에 그 전쟁하는 3년 동안은 드나들었어요.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떨어졌어. 그 또 집에 가서 쌀 퍼오고 어떤 할머니는 된장 항아리까지 지고 나오셨어. 중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먹을 거는 모두 다 자꾸 갖고 나와야 되니까 전쟁이 뭐 열흘이만 끝나 뭐 한 달이만 끝나 했던 전쟁이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먹을 게 떨어지고 또 겨울이 되니까 이불도 필요하고 이제 여름에 왔던 사람들은 다 이제 월동주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몰래 또 들어가서 집에 있는 거 다 털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휴전이 딱 되고 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저쪽은 저기 되고 이쪽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애기 데리러 갔다 오고 뭐 그냥 부모님만 하고 어떻게 여기 계시겠어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살림살이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어머니 못 나온 거예요. 아들들 어린애들 둘만 데리고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이 11살 8살 먹은 어린애들 지금 80이 넘어서 한 번에 돌아가시고 또 80이야. 그럼 지금도 문을 못 잠그고 주무실 정도예요. 그 트라우마죠. 엄마가 혹시라도 왔다가 이 문 잠겨서 그냥 가면 어떡할까. 이 8살 먹었을 때 그 유년 때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요 편히 잠을 못 주무세요. 항상 거실에서 문 조금 열어놓고 이렇게 주무세요. 그래서 이 교동도는 이제 이 갈등을 나무로 봤을 때 이제 그 정말 요인은 다 전쟁에서 오는 거죠. 그 뿌리가 전쟁의 뿌리가 뭐 여러 가지 분단 갈등, 그다음에 민간인 희생도 있고 군사 시설 때문에도 또 갈등이 있고 접경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또 차별적으로 계속 자유롭지도 않고 뭔가 자꾸 이렇게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생각이 철조망에 갇혀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해 당사자들은 다 누구가 될까요? 그렇게 만든 이해 당사자들 누구예요? 지자체라든가 또 거기 이제 원주민분들하고 피난민들 그 다음에 참전자들도 있어요. 참전자 전쟁에 참여했던 그 다음에 민간인 희생자 그 다음에 현지 요즘 대령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나 그 상인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편안하고 평화를 좀 이렇게 소원하고 염원하는 데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갈등의 현황이 어떤 것이냐는 걸 잘 찾아내서 그거를 좀 해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거기다 역점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교동의 그 전쟁 이후에 그 피난 생활을 보면은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쪽배를 타고 나왔어요. 교동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 모래톱도 올라와 있어서 조그만 배밖에 못 다녀요. 뭐 군함이라든가 커다란 이런 데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 조그만 쪽배들, 뗏마라 그래요. 나룻배 같은 거. 아니면 그야말로 그 뗏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타고 나왔어요. 뗏목을. 뗏마라고 보통 작은 거. 그렇게 와가지고는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처음에 며칠을 견뎠다는 거죠. 집도 절도 없으니까. 아이고 일주일이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런데 점점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다 산자락으로 이제 대피를 한 거예요. 비가 오고 눈도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화계산자락에 뽕나무가 이렇게 많았대요. 나무가 많아갖고 대령시장까지가 다 그게 밭이고 나무였답니다.
그래서 대릉시장 그 앞쪽이 그 주차장 있는 정도까지가 물이 다 들어왔대요. 거기까지 다. 그러니까 막 그 갯벌이죠. 쭉 빠지면은 강화도 그렇잖아요. 남단에 갯벌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밀고 들어오면은 다 덮이고 그러니까 갯벌이 됐다가 육지가 됐다가 바다가 됐다 이런 식의 이제 곳이었는데 그쪽에 가서 막천이라고 해요. 저도 그 막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피난민촌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수만 명이 그렇게 오니까 산이라는 산은 다 피난민들이 다 들어가고 불 타고 천막치고 떼짱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이런 이제 풀이나 떼가 있잖아요. 그걸 떼다가 그걸 벽돌처럼 쌓아가지고 지붕 하나 이렇게 하나 얹어가지고 그 속에서 불에서 사는 거죠. 그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일단 붙어있던 흙들이 녹아내리면 집이 폭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에 그 교동에 보면은 이제 그 민간인 희생자 유적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살했던 흔적이죠. 근데 대부분은 육지보다 섬이니까 바닷가에다 주로 이렇게 세워서 이제 뭐라 그럴까 희생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시체가 다 뻘에 떨어지든지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밀물이 오면 그냥 희석 싹 쓸어가는 거죠. 그러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뻘에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는 어떤 동물이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 그랬대요. 개가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 한 다리를 아주 참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화도에 그래도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그 사슬제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민간인 그 희생했던 그런 분들의 그 조사를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강화 교동이 더 많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한 500여 분의 케이스를 조사해서 무죄라는 죄 없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이분들의 그 묘소를 길상면에 그 사슬제라는 곳에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묘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시하고 군이 지원을 해서 유족들이 거기 가서 추모 행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지사지 이런 참전자 그 용사들의 그 거기는 굉장히 잘 해놨어요. 교동에 보면은 이따가 한번 볼 텐데 지금 또 하나 인천에서 또 뭐가 있나요? 이념 대립이 1년 연중 행사를 계속 일어나죠. 주로 어디 있어요, 거기? 전쟁 유물이. 자유공원에 가면은 대표적인 유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장군. 예, 그 저기 사진도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보면 한쪽에서는 이거 철거해라 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에서는 지키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충돌하면 대단하죠. 연중 행사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극복하면 좋을지를 한번 깊이 뭐 서로 옳다 그르다 이런 입장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흉한 유물이라도 우리 역사를 반증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뭐 그분을 영웅시해서 우리나라를 구세주로 생각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번 너무 갈라지고 분단이 됐다 이렇게 보는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제 양쪽 역지사들이 보면서 남겨놨을 때에 어떤 이제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느냐, 없앴을 때는 어떤 도움이 있고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남겨놓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역사를 그런 그 우리의 아픈 역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시설을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동도는 이제 실향민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이 실향민들이 오셔서 처음에 했던 일이 돈을 조금씩 각출해서 처음에는 고향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꾸 그 부모님 생각나고 돌아갔을 때가 되고 그래서 황신의 땅을 가장 연백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거기에 땅을 조금 사죠. 그래서 그 땅을 각 십시일반 걷어서 한 200여 명이 돈을 조금씩 각출해서 황신의 땅을 사서 만든 게 망향대예요. 그래서 그 망향대가 연안읍이 그냥 바로 앞에가 연안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인척 이름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저희 내 삼촌 이름들이 그 작은아버님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걸 만들기 전에는 그냥 마당에서 논두렁에서 그냥 아무 야산에는 그냥 이렇게 저기 돗자리를 깔고 음식좀 갖다 놓고는 땅에서 다 아무 데서나 그냥 밖에 나와서 북한 보이는 데서 이렇게 절하고 제사를 지냈었죠. 근데 이제 망향대를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 와서 이제 크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망향대 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없어요. 다 돌아가셨다는 사람이고 또 제사 지내는 사람은 도시를 다 나가서 살아요. 2세, 3세들은. 그러니까 거기 찾아오는 분들은 직접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야말로 관광을 온다든가 또 북한을 본다든가 아니면 지방 멀리에서 이제 그 북한 고향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오셔서 거기서 참배하고 가시고 이번 주말에도 이부고도청의 청년들이 한 30명이 참배하러 온다고 해서 다 3세들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곳으로 유적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이제 평화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격전 중에 이분들이 피난 와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산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동이 평화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지켜졌다라는 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많은 피난민들이 이렇게 이 섬을 장악을 하고 들어왔지만 오래 살아왔던 시족들은 이분들을 내몰지 않았어요. 우리 난민 문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도 막 이 나라 저 나라 보트 피플 막 가잖아요. 어떻게 받아줍니까? 국경선에서는 뭐 내몰잖아요. 집단적으로. 희생도 많이 돼요. 이거 보통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동에 있는 이 원주민들은 이분들을 내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집단이었지만 이분들을 그냥 사랑방, 건넌방 아니면 속일다 소 내몰고 외양간도 주고 이렇게 다 같이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있으면 나눠주고 이렇게. 근데 바로 연백에서 온 분들은 어떤 분인가? 굉장히 큰 도시에서 근대화된 커다란 그 연백평야라는 농장에서 이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고 잘 먹고 살았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쌀들을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여기 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나와서 이렇게 밥을 할 때 다 나눠준 거죠. 그 이웃들도. 그러니까 방도 내준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쌀 가지러 들어와서 또 논아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역지사지를 정말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가게 됐을 때는 이 피난민들이 더 어려움에 처했죠. 못 가니까 이제 난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이 교동분들은 그분들 다 고아가 됐어. 들어가서 못 나오잖아. 그래 애들은 다 고아가 돼. 4살, 5살 먹으면 8살쯤 먹으면 남의 집에 간대. 머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애들 고아예요. 남의 집에. 그러면 그런 애들을 다 껴안고 품었다는 거죠. 아 정말 그거 참 눈물겨운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살아나고 그런 얘기가 제가 올해 이제 거기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강화교동 실향문 1세대 증언록 및 영상 기록물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딱 살아남은 1세대가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영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걸 풀어서 책을 만들고 또 영상 자료는 다 하나씩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들은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양 얘기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렇게 평화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국가기록원에도 이걸 이제 보관시키고 등재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서도 서로 화합을 했다라는 거죠. 너 저쪽에서 왔지? 너 좀 이상해.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다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양면 학살,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지점이 있을 때는 전쟁 끝나자마자 이전 내고 나서 이제 속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가해자로 가담했던 분들은 여기 있는 시종 문화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품었지만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은 뭐예요? 이념 전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서 왔어? 저쪽에 가족이 있어? 이상해?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전을 했던 특공대라든가 8240 또 강화 유격대 또 연백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잖아요. 시연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는 그 많은 그 희생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 외에는 다 서로 이렇게 포용을 하고 이렇게 협조하고 화합을 해서 살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기계도 없지만 손으로 이 갯벌을 다 일구어서 엄청난 생태 농경지를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낸 분들이 바로 실향민과 원주민들의 그런 아주 농거였고요. 또 실향민 문화가 있어요. 연백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뭐냐면 이 실향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류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장도 갈 수가 없잖아요. 연백 시장을
주로 보러 다녔는데 교동 사람들 옛날부터 거기도 못 가고 그러니까 연백에는 연백장 비슷한 거를 지어서 거기서 물류를 해결하고 그게 바로 대룡시장입니다. 그래서 대룡시장은 연백의 문화예요. 그래서 연백이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고향 이름이 없어진 거, 난 나중에 그걸 알고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연백군이 대천군하고 연안군으로 나눠졌어요, 이제는. 그리고 54년도에 이미 항해남도하고 항해북도랑 나눠졌고요. 그러니까는 연백군이었었는데 올 때는 연백군에서 피난을 왔는데 이제 고향이 둘로 갈라졌고 연백이라는 말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향 이름이 없는데 고향의 모습과 고향의 문화가 교동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어요. 그게 대룡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룡시장을 이제 너무 지금 상인들이나 막 그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또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더군다나 가짜들을 갖다 놓고 실향민 거라고 심지어는 무슨 떡을 뭐 갖다 놓고는 우리 실향민들은 그런 떡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걸 실향민 떡이라고 자꾸 내놓고 뭐 방송에 나가고 완전히 그 떡에 선전장소가 돼버렸어요. 광고판이 대룡시장. 저는 그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정말 실향민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어려서 먹었던 연백 찹쌀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살려내지 못하고 이상한 떡을 갖다 놓고는 실향민 거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여기 있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걸 이끌어갈 만한 2세들도 거의 없어요. 지금 다 도시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3자라도 이제 좀 같이 그걸 좀 이렇게 세우고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동은 이 자생력이 있고요. 누가 도와주지 않았고 이 정화 능력이 있어요. 갯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기를 할 수 있는 재활 능력이 있어요. 그건 바로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존 능력을 싹 틔울 수가 있어요. 소통의 문화를 가지고 수 있다는 게 이미 그렇게 조상들이 살아왔고 그 다음에 다리가 놓였다는 것은 도농 간에 또 도시와 섬 간에 뭔가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존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문화는 거기까지 끌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대표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살려내면 좋겠다는 거고요. 7시 반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천시가 평화로를 지금 동서 남북으로 좀 놓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는 개성 영종도에서 개성으로 가는 그 로가 있죠. 그게 이제 뭐예요? 남에서 북으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동서의 노선, 특히 이 강화에서 48분 국도가 교동 대교를 거쳐서 고속도로가 들어왔어요. 교동도로. 4차선 고속도로가 지금 교동 쪽으로 나 있죠. 이거 동서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이제 하나가 한 교량을 하나 놓고 더 서쪽으로 나가면 해주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영종도에서 개성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개성을 향해서 가는 건데 다리 3개 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미 다리 다 놓고 고속도로 들어가고 다리 하나만 놓으면 이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런데 바로 이 동서를 연결하는 이 도로를 3개를 나가는 이 비전을 줄 수가 있어요. 개성으로 들어가는 개성만 보는데 아니 평양만 보는데 이거는 유라시아로 나가는 그리고 특히 이제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강화도에 다문화 많아요. 다문화 아이들이 크면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저쪽 서남아시아 문화권에서 다문화 며느리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국을 통해서 신의주로 올라가면 이 서해안 고속도로 올리면 압록강을 통해서 12개의 하이웨이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고속도로를 만나요. 그 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외할머니 만나러 외갓댁을 자기가 차를 가지고 몰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이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교동에 오면 정말 많은 꿈과 또 우리가 갈등을 이겨내고 극복한 그 평화를 만날 수 있고 특히 한강하고는 중립지역이라 무기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무기 안 갖다 놨어요. 그 약속을 서로 간에 지켰기 때문에 신뢰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이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강명구 선생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16,000km를 해외에서부터 단동까지 1년 2개월에 걸쳐서 혼자서 뛰어서 온 마라토너가 있어요. 프로 마라토너도 아니에요. 아마추어인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16개 나라. 그분의 꿈이 바로 그분도 이제 부모님이 북한이셨는데 이 한라산에서 뛰어서 평양 백두산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안 열렸기 때문에 반대로 헤이그의 대서양 끝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단동까지 와서 멈춘 거죠. 그래서 이분이 1년에 몇 번씩 고성에서부터 교동까지 뛰어오세요. 올해도 2번이나 뛰어오셨어요.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 길이 이렇게 놓여지면 그걸 통해서 다시 세계로 나가시겠다는 꿈이죠. 그래서 그 혼자서 애쓰시니까 그 청소년들에게 제가 유라시아의 꿈을 권병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면서 갔다 온 얘기 그런 스토리텔링을 다 얘기해줬어요. 유라시아에 대한 그 중요한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너무 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인천과 남방과 유라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평화로가 이제 통일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생각을 좀 미션을 통해서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와. 네, 너무나도 귀한 자료를 발신해주신 우리 김영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요, 우리 이정은 우리 선생님께서 네, 시간을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떠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이라고 해서 좀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약간 정리를 해갖고 온 게 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정은입니다. 네, 인천을, 강화를, 교동을 평화의 아일랜드로 강화의 지킴이 김영애 강사님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성 강화도는 민족의 시원지로 당군 홍익인간의 뜻과 하늘과 땅과 태양과 대륙이 만나는 또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모을 수 있는 평화의 성 강화를 평화문화적 담론으로서 생명과 통일과 평화, 공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섬이라 생각을 합니다.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이 말은 인천이 허브 도시로서 즉 각계의 중심은 다시 통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에서 강화 그리고 교동이 평화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평화적, 마지막 교류 협력의 관문으로서 당연히 강화 교동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관문도시 강화는 그 역동성과 그에 따른 공유자산, 교류 협력의 관문으로서 또한 동서남북의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강화도는 2030년의 큰 틀에서 문화, 도시, 교통, 산업, 환경, 교육의 6가지 개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의 계획이 실현되어 교동이 본원의 모습, 통일의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강사님께서 교동에 대한 애착과 평화와 통일의 장소로서 교동에서 평화교육과 통일체험을 통해 시민 어르신들의 통일 염원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평화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강사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 체험들이 그 가치와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로 반목과 대립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고통과 손해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께서 분단 갈등 해결 전망을 몇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분단의 상황은 통일과 통합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이기보다 먼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통일 준비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강사님께서 교동에서 지향하는 그리고 실현하기 위한 접근법을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갑자기 제가 질문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천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맞는 사업과 기본 정신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하나 궁금하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 하나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으로 강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강화, 교동에서 부는 평화의 바람이 힘껏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박수 받으셔서 김영애 대표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교동에서 이제 제가 바로 지금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법문 가는 일을 이제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동안에 표현을 하지 못하고 또 자기 감정의 분노라든가 어떤 이제 슬프면 슬프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돼요. 인간의 감정인데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유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표현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바로 뭐예요? 그 손가락. 그 교동이 특히 그 좁은 섬이고 다 알잖아요. 여기서 왔고 저기. 그러니까 한동안에 자꾸 드나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심상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 손가락 청질이라는 트라우마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상한 일을 한다든지 남이 좋아하지 않는 걸면 나한테 이거 오는 거 아닌가?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을 지더라도 옆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지면 똑같이 지어요. 요즘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애들이 이렇게 하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이걸 이제 이렇게 좀 벌써 보고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다 두려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너무 이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 한이 돼서 그걸 그냥 끌어안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실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나쁘게 폄하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해서 나 고향 저기예요. 가고 싶어요. 아이 보고 싶어요. 왜 말 못하냐고요. 그래서 바로 신앙민 어르신의 그 진실된 고향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실 때 그 피난 경로가 있어요. 짧은 거리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피난 경로 배 타고 왔든지 어떤 애들은 걸어왔대요. 물이 쫙 빠지면 엄마 손 붙들고 그 다음에 물이 차면 둥둥 떠왔다 엄마 손 붙들고 이렇게. 그 얼마나 그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얘기예요. 또 막 분노한 얘기. 그 다음에 다 대부분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고향을 꼭 한번 죽기 전에 밟아보고 싶다라는. 거기 지금 가족도 없겠죠. 다 이제 이주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우리의 비서 본능이 아닐까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그 가족들이 계시는 꼬마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건지. 그래서 그냥 지원록을 이제 제작해서 진실을 좀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학자분 교동에서 해주는 네. 이건 이제 인천 시민입니다. 네. 인천은 소속된 네, 시민으로서 뭐냐면은 지금 너무 진영 갈등이 굉장히 이게 고조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들도 다 이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도시 비밀운동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장애인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생태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위기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에도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목매는 통일 문제. 그 다음에 또 역사 문화를 어떻게 집대는 여러 가지 그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중요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근데 이게 한 곳에 모여서 어떤 것을 더 많은 역량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 충돌이 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강하고는 원래 다니던 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분단 때문에 막혔다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민간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곳이니까 배를 띄워서 뱃길을 내자. 그러면은 모래톱도 너무 많이 올라왔으면 조금 준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생태 문제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진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전체적인 걸 다 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런 것을 먼저 내놓고 담론을 먼저 형성해내고 거기에 이제 평화라는 관점을 두고 길을 계속 막아놓고만 있는 게 평화냐, 아니면 소통을 시키는 게 평화냐, 아니면 다 개발하는 게 평화냐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내는 토론이라는 말 하나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역량을 담론을 꾸준히 우리가 이제 끌어내는 걸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없지 사실은. 그리고 우리 시대에만 끝나는 것보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내 세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좀 보고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뭘 남길 것인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담론을 좀 형성해내는 게 중요하죠. 평화라는 그 하나로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로 대해야 된다는 네.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평화는 통일보다 커요. 평화는 다 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와, 네, 두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김영애 대표님과 우리 이장은, 네, 우리 선생님께요. 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이것으로, 네, 제7회차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촬영을 또 애써 주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영상에는 안 잡히지만 뒤에 이 청중도 계시는데 오늘 전체 7회차까지 인천광역시 프로젝트 사업을 마감하면서 이 가장 모범되게 강화도 교동에서 이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정말 시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모범 사례를 잘 발표를 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연세가 너무 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분들의 생생한 육성을 녹화해서 살아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강화 교동에서 필요한 시절에 어려웠던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그걸 보급하게 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시민 대표로 우리 김영애 선생님 했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게 시민이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그곳에 갈등이 엄청 많아요. 진보와 보수 또는 그 지역의 원주민과 연백에서 오신 분들 이 갈등의 골이 너무나 큰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거 푸는 것이 시민이 할 일이다.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유라시아 강화 교동을 중심으로 그 연백으로 가서 해주로 가서 그리고 저 서양 황해 시대를 열어가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또한 개성을 중심으로 또 내륙으로 진출하는 그 한가운데 교두보 같은 일을 해야 되고 그 위치가 교동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교동에서부터 폭발적인 남북관계 길을 열어가야 할 분들이 시민 아닌가? 그 시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안 하니 앞서서 하고 있으니 이것이 시민의 길 아니냐?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통일민주협의 7회차 모든 프로그램을 압축적으로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 교동에서 오셨으니까 참 오늘 의미 있는 행사의 하나의 스토리텔링, 연구 발표 또는 미래를 소개해 준 점에서 대단히 유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 경청하실 때 이런 점에서 한번 마음 먹고 교동으로 한번 이 여행도 가고 그곳에 가서 김영애 선생님 한번 모두 만나러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